지난 시간에 어, 협거혈까지, 협거혈, 하관혈까지 소개를 했었죠. 이제 두유혈입니다. 두유혈은 이마의 액각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머리 경계면과 옆머리 경계면이 만나는 교차점을 보통 액각발제라고 하고요. 이 액각발제의 부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동맥이라고 하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가쪽으로 4.5촌이라는 골도분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양 눈동자의 연결하는 거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양 눈동자의 거리만큼 이마의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4.5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부위를 체표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얕은 관자, 동맥과 정맥이 통과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마를 염두에 두는 조경면 위경과 함께 옆머리가 사실은 이제 족소양 담경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경명경과 족소양 담경이 교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머리 질환을 위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마를 경계로 하는 눈이나 얼굴 병증 등도 함께 치료한 증상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두유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얕은 관자 동맥과 정맥입니다. 얕은 관자 동맥은 바깥목 동맥에서 목을 경계로 해서 얼굴을 통해서 옆머리, 귀 앞, 옆머리를 통해서 이마와 두정부로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옛사람들은 바로 두유를 머리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표지로 많이 인식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결국 얕은 관자 동맥의 박동과 관련된 것을 진단의 과정으로 쓴 거죠.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박적 구조는 이마근과 관자근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자근과 이마근이 경계하는 공간에 두유혈이 있구나. 그래서 두유혈은 신정과 함께 머리 부위에서 여러 경혈들을 찾는 하나의 표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신정혈과 두유혈을 4.5촌으로 나눈 공간 안에 3등분을 해서 족태양경, 족소양경의 경면을 찾기도 하고, 또한 두유혈에서 귀 앞에 귀끝을 염두에 두는 이 측면 공간을 또 분할해서 족소양경, 또 수소양경에 속한 경혈들을 찾기도 하니까 두유혈은 두부 질환과 얼굴 질환을 치료하는 경혈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의 경혈의 위치를 정하는 하나의 표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각종 자료에서 두유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혈을 찾는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리 부위를 지나서 목 부위로 내려오는 조경면 경혈을 소개할 것인데요. 인형혈입니다. 인형혈은 하나의 대표적인 한의학적 그 관찰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죠. 황제내경에서도 천구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인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모두 맥박의 맥박을 기준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동맥의 관찰 부위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이 부위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는 오회라고 하는 명칭을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위치로 보면 여러분 수양면 경맥에서 부들혈을 찾을 때 방패연골, 사이로이드 카틸레이지에서 가장 융기되어 있는 후두 용기 부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수준에서 부돌혈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중간에 위치하면서
목비근의 앞쪽 경계 함몰 지역입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부돌혈과 수양면경의 부돌혈과 함께 높이 위치를 이해할 때 넷째 목뼈 수준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위의 인형의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대상은 결국 온목 동맥이 될 것입니다. 동맥과 함께 나란히 통과하는 혈관으로는 송목 정맥이 통과하고 있고요. 체표 표지의 신경들과 깊은 부지의 신경들을 보면 체표 표지의 신경들은 얼굴 신경의 목가지와 가로신경, 가로목 신경이 있다면 깊은 부위의 신경은 미주신경입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죠. 부교감 신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은 온목동맥과 송목정맥 사이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침 과정에서 손상의 위험은 결국 온목동맥에 대한 손상을 송목정맥에 대한 손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위에 대한 주치의 범위는 주로 우리 미주신경을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한다면 허파, 인후, 병증, 온목, 동맥의 병증 등을 활용하는 데 많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울러 RCV로는 방패연골 주변에 갑상샘이 존재해서 갑상샘과 관련된 질환에도 활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인형 부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방패연골의 융기에서 가장 수평면으로 갔을 때 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온목동맥의 영역, 온목동맥 뒤로는 미주신경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고자 초음파 영상을 획득해서 보면 온목동맥과 송목정맥이 있고 온목정맥과 송목정맥의 틈 사이에는 위 공간 안에 미주신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목 부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다음으로 수돌혈입니다. 빗장뼈와 그 다음에 방패연골의 융기 부위인 후두연기의 선상을 연결하는 선상의 2등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사실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천정혈의 앞쪽 부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정혈을 이해하면서 수양명 대장경의 천정혈을 이해하면서 천정혈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면 수돌혈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편 수돌혈의 다른 명칭이 수문입니다. 여러분 부돌혈 설명드릴 때도 그와 같은 표현을 드렸죠. 숫자가 들어간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부위가 갑상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갑상샘의 증상들을 염두에 둔 어떤 현상적인 한혈의 증상 모습을 염두에 두고 물숫자에 대한 경혈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 드렸죠. 수돌혈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주변에 갑상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라고요. 이 부위는 뒤쪽에 목비근이 있고 또한 바깥층에 넓은 목근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부위에는 복장 목불근과 같은 구조들이 있다는 점. 목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들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얼굴신경의 목까지 가루목신경, 미주신경이 인형과 같이 존재한다고 보면 될 거고요. 혈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인형과 동일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갑상샘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침 시 갑상샘의 손상을 고려하면서 자침 치료해야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됩니다. 비록 갑상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도 갑상샘을 자극하는 과정에 손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술 과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아울러 또 이 부분은 인형과 같이 허파와 인후 부위에 대한 증상들을 함께 치료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갑상샘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깊이 자침하게 되면 바로 이 부위 안에 갑상샘이 좌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빗장뼈와 복장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 위쪽 오목 함몰, 그리고 빗장뼈에 닿는 목빗근과 복장뼈에 닿는 목빗근이 갈라지는 그 틈 사이, 이 부위를 기사라고 부릅니다. 이 위로는 빗장위 신경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돌혈이 우리가 이 바로 중앙에 있었죠. 그래서 천돌혈을 염두에 두고 천돌혈 가장자리로 기사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천돌혈과 연상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사 부위는 자침 시의 자극량이 강해서 그로 인한 자침 후 실신, 훈침 등 침에 의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부위라는 점을 고려해서 자침 시 신중하게 시술해야 됩니다. 기사혈을 염두에 둘 때 이 주변에 경외기혈이 하나 주목받는 게 있는데 바로 기당혈입니다. 기사혈과 같이 기자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빗장뼈와 복장뼈의 관절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사나 기당이나 거의 동일한데 이러한 경혈들은 모두 이런 호흡기 질환에 쓰이고 있구나. 그런데 천돌혈이 바로 이 부위에 있죠. 그러니까 빗장뼈와 복장뼈 관절면 주변 지역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면 천돌혈의 위치가 이 부위였고 기사혈의 위치가 이 부위였고 지금 기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 부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들을 염두에 둘 수 있겠고 한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위험 요인은 바로 신부자침 시에 깊이 자침하는 시에 바로 이 팔머리 정맥이라고 하는 이 심장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고 또한 목으로 올라가는 정맥의 커다란 정맥이 이 부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또 그 안쪽으로는 온목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동맥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혈관 손상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신경학적인 측면을 보면 바로 목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공간 안의 신경들이 이 주변에 다수 분포한다는 점에서 자극 시 신경의 과도한 자극으로 강자에 의한 침훈, 훈침과 같은 자침 후 실신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숙지해서 자침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 부위를 지나서 몸통 부위의 경혈들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몸통 부위에 있는 경혈들, 위험 요소가 있는 경혈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일부 경혈들은 족태음 경혈들, 족소음 경혈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조경면 경혈들, 또 그 이후의 경혈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될 경혈들을 이제 숙지하면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주로 자침의 안전 심도들이 10mm가 채 안 돼요. 가슴 우리 부위는.
물론 어떤 경혈은 20mm 정도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10mm, 1cm 정도 자침이 안전하다라고 할 만큼 몸통에서는 얕은 자침을 해야 되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로 몸통 부의 자침은 직자보다는 횡자나 사자 방식으로 침을 자극 대상,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되는 자극 대상을 회피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복부에서는 인맥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간이나 위장과 같은 복부 내 장기를 고려해서 자침한다면 가슴 부위는 주로 허파나 심장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서 이를 손상 주지 않도록 하는 자침의 깊이 선택, 자침 방향의 선택들을 사전에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위별 자침들을 안내하는데 바로 조경미 위경이 있는 가슴우리 영역이 바로 이 공간이 되겠죠. 이 부위는 족소음 신경의 영역이고요. 바깥쪽은 족태양 비경의 영역입니다. 대체적으로 갈비 사이를 포함하는 가슴우리 공간의 자침들은 주로 10mm가 채 안 되는 평균 이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10mm라고 하는 평균 값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편차를 염두에 두면 10mm보다도 얕게 자침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고 10mm보다 깊이 자침해야 될 상황도 있는 만큼 환자나 피험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자입 깊이를 사전에 판단한 뒤에 자극을 해야 이러한 허파 손상으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침으로 인한 허파 손상은 그 위험 요인이 즉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거든요. 자침을 해서 만약에 허파 손상이 됐을 때 주로 허파 손상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자침 이후로부터 대략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한의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오후쯤에 자침했는데 그 환자가 귀가한 뒤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녁이나 심야 시간대에 결국은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환자 혼자 있는 경우라면 이 위험도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침 이후에 즉시 나타나는 출혈이라든지 통증과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응급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만 내장 손상이나 허파 손상과 그러니까 허파나 심장, 내장과 같은 손상들은 그 증상의 발현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오히려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슴 부위든 복부든 장기 손상이 위험되는 부분들은 항상 장기 손상이 야기되지 않는 안전한 자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됐을 때는 대부분의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아울러서 가슴 부위에 있어서의 체표면의 신경 분절의 경우는 이미 인맥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꼽을 중심으로 T10이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하면 배꼽 아래를 기준으로 T11, T12, L1 배꼽 위를 중심으로는 T9, T8, T7, T6, T5로 가고 가슴 무리 공간인 이제 복장뼈 구간으로 오면 이제 T5와 겹쳐지면서 T4, T3, T2 영역들이 지배하게 되더라라는 점이죠. 여기 T1하고 이쪽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위팔과 관련한 위팔 신경 얼개와 섞여져서 T1이 분포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한 전제에서 이제 위치들을 보면 되고요. 결분입니다. 결분은 한의학의 표현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하나의 공간적 영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빗장뼈 위 오목을 언급하는 것이 결분입니다. 옛사람들은 동의보감에 천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뜻은 아무래도 하늘에 덮개라는 뜻인데 한의학에서 천이라는 것은 보통 기와 관련한 요소고 그래서 장기를 보면
허파와 관련하기 때문에 허파의 이쪽 모서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결분이 허파의 위쪽 모서리에 가깝구나. 이게 지금 허파라면 허파의 이쪽 모서리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허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는 빗장위신경, 팔신경, 월계와 같은 신경이 분포하고, 혈관으로 보면 빗장 및 동맥, 박간목, 정맥 등이 혈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파의 위쪽 모서리이기 때문에 직자시 깊이 자침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커서 얕게 자침을 하거나 아니면 자침을 눕히는 횡자 방식으로 자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허파의 위쪽 모서리인 만큼 가슴우리 질환으로서의 가슴과 허파 병증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치료하고 있더라. 물론 그 이후에도 팔신경, 얼개를 염두에 두고 위팔신경의 질환들, 어깨 질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친구약 시간 등을 통해서 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호입니다. 우리가 가슴우리 공간을 골도분천하는 방식을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맥을 기준으로 하는 복장뼈 앞면에 통과하는 인맥 정중선이 있죠. 그리고 유두가 통과하는 지역을 인맥 정중선에서 거리로 약 4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빗장뼈의 거리를 4촌이라고 8촌 정도 염두에 두는데요. 이 빗장뼈의 거리를 8촌이라고 하면 보통 이 빗장뼈의 2등분선을 빗장 중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빗장 중간선이 공교롭게도 인맥 정중선인 복장선에서 유두까지 가는 선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빗장 중간선 위쪽이 결분의 위치고, 결분을 통해서 유두로 연결되는 이 빗장 중간선이 결국은 가슴 부위에서 조경명경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런 점조에서 위치화 시키시면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경유경에 있는 가슴 우리에 있는 조경유경의 위치는 인맥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4촌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선을 그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슴 부위는 곡면이죠. 위쪽에서 보면 곡면의 형태입니다. 예. 최표면을 이해한다면 이게 곡면이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곡면의 모습도 그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곡면의 직선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은 우리가 곡면에서의 나란한 선은 곡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지구본의 위도와 경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머리에서 한번 상상하면, 결국은 나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곡면에서 곡선을 그릴 때 각각의 선분들이 나란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이와 같은 그림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통에서의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몸통에서의 곡선을 통해서 나란하다라는 것을 그려야겠죠. 이러한 곡선을 그었을 때 결국은 유두와 결분과 기호, 이런 조경면 위경의 경혈들을 곡면 안에다가 나열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제로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확인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기호혈은 빗장뼈 아래 오목한 곳에서 가쪽으로 사촌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치를 정렬합니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자리 쪽에 무엇이 있냐면 수태음 폐경에 운문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운문의 경혈과 기호는 결국은 위치적으로 보면 나란히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면 인맥에서 선기혈이 기호혈과 나란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선기와 운문의 중점이 연결한 선상에 기호혈이 위치한다. 예,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당연히 옳겠죠. 여러분 슬라이드에는 화면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내면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경혈의 위치를 이해할 때 이미 배운 경혈들, 앞으로 배울 경혈들의 주변 위치를 고려해서 위치 표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존재하는 해박 구조가 무엇일지를 근육, 신경, 혈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신경의 경우는 신경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신경에 대한 서로 다른 경혈들이 나열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근육에 따라서 동일한 근육에 서로 다른 경혈이 나열될 수 있고 이런 혈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신경, 혈관, 근육들을 이해할 때 그 근육의 주행 방향, 신경의 주행 방향, 혈관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그와 동일한 해박적 구조를 공유하는 경혈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파악 과정에서 동일한 해박적 구조들은 동일한 병증 모델에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런 정면에서 봤을 때 가슴 부위를 염두에 두면 큰 가슴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빗장뼈와 관련된 빗장 근육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갈비들이 있기 때문에 갈비와 관련된 근육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근육을 보면 되고 신경의 입장에서도 이제 빗장뼈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빗장뼈에 관련된 신경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위팔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긴가슴신경, 가쪽 앞쪽 가슴신경, 팔월계 신경은 이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긴가슴신경이나 가쪽 앞쪽 가슴신경은 조경면 위경의 가슴우리에 있는 경혈들의 대표 공통적인 신경 분지라는 신경의 해박적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부위의 특징과 또 앞으로 공유하게 될 해박적 구조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혈관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당 혈관이 어떤 주행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혈들이 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공유하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마 경혈학 실습을 제거 분반을 듣는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들을 지금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경혈학 실습의 중간평가 레포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보라고 여러분한테 냈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또 여러분 경혈학 원의 기말시험 평가에서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침법은 가슴무리에서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를 우선순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둔 뒤에 이 부위가 존재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가장 대표적인 병증 모델을 무엇으로 할 건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사실 조경면 위경의 경혈임에도 불구하고 조경면 위경의 시동병, 소생병을 이미 알고 있다면 특히나 시동병의 입장에서 현재 시동병과 관련한 조경면 위경의 경혈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경면 위경을 신지병증이라고 하는 정서나 인지장애와 관련한 병증 모델로 인식을 했을 때 오히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경면 위경의 경혈들은 그 경혈이 위치하는 부위에 공간적 속성을 띠고 주치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죠.
오히려 인지 기능이나 정서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경혈로서 대표하기에는 아직은 그 경혈들이 조경미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어디서 나올 건가가 이제 여러분이 찾아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는 뒤쪽 다리 부위에 가서 다시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 고방입니다. 첫째 갈비 사이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갈비를 염두에 두게 되고, 사실 가쪽 이미 우리가 파악하는 화계라고 하는 경혈의 가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편 여기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중부라고 하는 경혈의 안쪽에 있습니다. 중부는 스템 폐경의 기시혈로서 허파의 모혈이라고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고방은 중부혈과 속성이 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병증이 왜 이런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근육신경혈관은 기호혈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개혈입니다. 5개혈은 둘째 갈비 사이 공간. 그럼 여러분이 복장뼈각을 먼저 찾아봐야겠네. 복장뼈각을 찾아서 두 번째 갈비를 찾아야겠네. 둘째 갈비 사이 아래에 갈비 사이 공간을 찾아봐야겠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면 5개라고 하는 경혈을 찾을 수 있고, 5개에서 고려할 때 자궁이라고 하는 경혈이 5개의 5개 입장에서 나란히 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에 배운 경혈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시험 범위가 스템 폐경에서 조경 위경이지만 인맥과 동맥의 경혈의 위치는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맥과 동맥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5개혈을 설명하는데 자궁혈과 나란한 위치에 있다라는 질문을 써놨을 때 그것이 시험 범위 밖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배운 거는 기본적인 위치는 다 숙지하고, 명칭과 위치는 숙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경혈의 정보들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시험이나 지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혈학 실습에서 오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경혈학 실습에서의 오랄 테스트도 해당 경혈을 염두에 두고 범위 안에서 아마 추가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점을 항상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5개혈 가슴우리에 있다라는 점제에서 보면 허파인데, 여성의 질환에 있어서의 위치를 고려해서 유방병증에서도 고려하게 됩니다. 응창혈입니다. 5개혈과 같은 조건으로 파악을 하면 되죠. 다만 셋째 갈비 사이 공간이고, 그런 점에서 옥당이라고 하는 인맥의 경혈과 나란하게 있다. 셋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다. 이런 조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근육신경, 혈관 등은 동일한 조건에 있던 것들과 셋째 갈비 사이에 있다는 점을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혈관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유중입니다. 사실은 유중은 유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녀 모두 유두. 근데 유두의 위치가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넷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표준 위치지만, 사람에 따라서 유두의 위치는 넷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넷째 갈비 사이 공간이 표준이 될까요? 유두가 표준이 될까요? 유중의 경우는 유두가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두가 위치한 위치가 유중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옥외나 응창은 각각의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찾아요. 유군의 혈도 갈비 사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찾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중의 위치가 세 번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거나 다섯 번째 갈비 사이 공간에 있게 되면, 바로 세 번째 갈비 사이 공간은 5개임에도 불구하고 유중의 위치가 최표면에 있고
옥의 위치는 그 속에 있는 셈이 돼요. 결국은 겉에는 유두가 있고 유중이라는 경혈이 있고 그 속에는 옥이라는 경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중의 위치는 젖꼭지라고 하는 유두를 기준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넷째갈비 사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치일 뿐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두를 자극하는 게 유중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와 같은 형태를 띠면 조경매 위경의 경우 예를 들어서 기호, 고방, 옥의, 응창, 옥의와 같은 경혈들이 유중까지 이런 식으로 골도분초로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두가 갈비 사이 공간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경혈과 오버랩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경혈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중은 유두이기 때문에 자극 자체가 자침하기도 어렵고 뜸뜨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유중은 사실은 체표 표지를 확인하는 기준이고 사실은 주로 활용 방법은 물리적 자극입니다. 예, 꼬집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피부상을 물리적으로 누르거나 잡는, 꼬집는 행위들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자극은 아니죠. 굉장히 특수한 형태에서 자극을 하는데 바로 여성의 유방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에서만 쓰게 된다는 점이에요. 정신과 질환에서 어떻게 써요? 그런데 유두 자체는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의식이 약해지거나 의식이 소실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의식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각성 효과로서의 치료 목적으로 유중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성의 유방 질환, 특히 산후조리 과정에서 산후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증에 관련해서 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침치료나 뜸치료는 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나고요. 그건 해부학적 대상의 손상 위험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유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유중을 비롯한 유방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유방은 미적인 목적보다는 원래는 양육의 목적으로 인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양한 영양 성분을 비축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에는 일종의 태아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종 영양 성분이 저장되는 특징으로서 저장 공간의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면역계, 그 다음에 지방, 혈관 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중요한 부위로 존재해요. 그래서 인프관을 비롯한 그 다음에 혈관을 비롯한 그 다음에 신경을 비롯한 분포가 매우 많다라는 점 고려해서 유방의 특성을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근입니다. 유근은 유방 밑에 위치한다라는 의미죠. 사실은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을 표상하면 됩니다.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은 인맥에서 보면 복장뼈와 칼돌기가 만나는 칼몸통 결합을 기준으로 그 수평선상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유방의 형태학적 특징 때문에 저달의 주름이라고 하는 형태가 체표 표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여성의 경우는 이 공간을 본인이 명확하게 촉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남성의 경우는 그냥 다섯째 갈비 사이 공간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위부터는 사실은 가슴임에도 불구하고 배로부터 복부를 지배하는 근육의 종지 부위에 가까운 쪽에 많아서 배고등근이 존재한다는 점, 배 바깥빛근이 존재한다는 점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부와 관련된 병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염두에 둘 수 있어요. 나중에. 일단은 가슴 우리에 가까워서 유방과 가슴병증을 대표적으로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인맥 설명드릴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유근을 비롯한 5번째 갈비사의 공간은 가로막의 위치와 밀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번째 갈비사의 공간을 중심으로 중정이라고 하는 인맥의 경혈을 표상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경혈, 아래쪽의 경혈을 나눠볼 수 있다고 했고, 이때 아래쪽은 복부, 위쪽은 가슴을 염두에 두라고 얘기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로막의 위치가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의 아래쪽은 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허파도 이 가슴우리에 이렇게 분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이 범위 안에는 허파와 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겠죠. 또 왼쪽 가슴은 허파와 위장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해부학적 구조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복부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배 부위에 있어서의 근막층은 3개로 이루어져 있죠. 바깥쪽은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고등근 등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그 앞쪽에는 피하 지방이 존재하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인맥에서도 했던 만큼 복부에서의 피부 두께, 그 다음에 근육층의 두께에 따라서 어떤 위치가 있을지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복부에서 조경면 위경의 위치는 배고등근을 경계로 했을 때 배고등근의 가장자리 위치증이 조경면 위경의 위치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인맥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대략 2촌 정도 됩니다. 한편 복부에 있어서의 가슴도 마찬가지지만 복부와 가슴 부위에서의 체표분절, 신경의 체표분절은 바로 이와 같은 체표분절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혈관의 경우는 위아래로 분포하겠죠. 신경은 가로 단위로 분포하고 혈관은 위아래 단위로 분포한다는 측면에서 신경의 동일성과 혈관의 동일성은 서로 경혈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정맥은 동맥과 같은 혈관의 입증에서 위아래로 분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복부에 위치하는 조경명 위경의 경혈로서 먼저 언급되는 게 불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슴우리에서는 인맥 정중에서 빗장 중간선까지 해당하는 유두까지를 사촌이라고 했다면 복부에서는 빗장 중간선에 해당하는 사촌과 인맥 정중선을 다시 나눈 이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조경명 위경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공교롭게도 배 고등근의 바깥쪽 경계면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표 표지를 보면 배 고등근이 끝나는 데는 여기인데 그보다 약간 안쪽 공간에 움푹 패인 공간처럼 체표면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여기서 보면 이건 배 고등근이고 이건 배 바깥 빗근의 영역입니다. 배 바깥 빗근과 배 고등근이 일종의 근막 형태로 만나는 공간이 사실 움푹 들어가는 공간에 해당하고, 그래서 배 고등근의 경계에서 안쪽 정도가 조경면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게 배 고등근의 면이라면 이 정도 위치가 조경면경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위치가 족태음경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배 바깥빛근, 배 고등근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 이러한 조경명 위경의 위치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불용혈, 그래서 복부에 있는 경혈로서 거골혈, 우리가 배꼽에서 복장뼈와 칼돌기가 만나는 그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8등분을 하면 8등분에서 다시 2등분을 하면 거골의 위치가 됩니다. 거골에서 가장자리 이촌에 불용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불용혈이 사실은 갈비화를 염두에 뒀을 때 복부에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갈비활이 매우 이렇게 좁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골혈의 가장자리 거골혈에서 가쪽 이촌으로 옮기면 갈비 위에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측면 때문에 불용혈이 갈비 위에 있어야 되는가 복부에 있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한의사들의 논쟁이 있는데 일단 저는 신경분절을 염두에 두고 자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갈비 위에 있든 복부에 있든 상관없이 결국은 거골혈에서 가쪽 이촌에 있다라고 정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자침 시 직자보단 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왜? 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근육신경 혈관도 같이 찾아보면서 치료하되 불용혈 주변에는 불용혈 주변에는 오른쪽 불용혈 주변에는 담낭의 위치가 표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쓸개 질환을 치료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불용혈이 아시적으로 쓰인다. 이건 중의학에 있어서 확장된 치료 범위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복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하는 경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만혈입니다. 승만혈은 상환혈, 인맥의 상환혈의 가쪽 이촌에 있는 경혈인데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갈비활이 좁아진 경우라면 갈비활을 고려하지 말고 갈비 위쪽에서 자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비활이 넓다라면 복부에 있는 경혈로서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갈비활의 모습에 따라서 불용이나 승만은 갈비 위에다가 자침하는 듯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부에 자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모두 자침의 대상은 쇠표면의 신경분절을 염두에 두고 횡자나 사자로 자침하자라는 측면으로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소화기 병증 치료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윗배에 있는 위치들은 오른쪽 옆구리는 간, 왼쪽 옆구리는 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바랍니다.